자, 4부 유망전공 신생학과 전격 분석이라는 이 부제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부 바로 들어가 볼게요. 키워드들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향성이 있다는 거고요. AI, 인공지능이랑 같은 말이에요. 메타버스, 제3세계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조합이 돼서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하죠. 그리고 이게 이 산업이 현재 산업 초반이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뽑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부터 뭐 어떤 기타 특화되어 있는 신소재 이후에 4차 산업까지 오다 보니까 중심이 계속 이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혁명이란 단어가 붙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심 산업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실제 대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고 계시나요? 통계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전화기죠. 전화기, 전기,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에서의 그 시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의 생산 플랜트나 뭐 항만,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비나 이런 쪽들이 기계공학이 아무래도 주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흥했지만, 지금은 보시면 통계표상으로도 연세대 3특 지원 인원이에요. 지원 인원이 지금 보시면 2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학과가 22명에서 18명 정도, 뭐 대동소이하는 느낌인가 했는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또 보면 40명에서 20명, 반절이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26명에서 28명은 더 오히려 늘어난 거 아닌가 싶지만 34명, 31명에서 28명으로 줄었고, 옆에 보니까 전자전기 40명, 30, 20, 10의 자리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설명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CVPR이라고 하는 컴퓨터 패턴 비전에 대한 권위 있는 세계 학술 대회에서 연세대학교가 무려 20개의 논문이 채택이 되면서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제끼고 1위를 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대 전기전자가 12개 정도의 논문이 채택이 되면서 의대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점, 저번 설명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연세대학교만 전기전자가 유명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인데, 연대와 고대는 전기전자예요. 근데 뒤에 있는 한양대는 전자전기입니다. 다 똑같은 공부하는 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전기전자 쪽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학이었는데 화공으로 바뀌었죠. 화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다라고 하지만 기계공학과의 수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지금 추이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신설학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학과가 AI랑 똑같은 말이죠. 22전형부터 3특을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도 전형부터 지금 이렇게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데이터 과학과와 스마트 보안학과가 23전형부터 3특을 선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12특을 뽑다가 3특을 선발한다는 얘기인 즉슨 뭐냐면, 신생학과의 분류를 선발을 하는 이 분류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바이오 메디컬 22전형이 원래 있었어요. 신설된 게 있었는데 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하나만 좀 기재를 해놨는데 9명이 지원을 했죠. 이 숫자들은 다 지원을 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AI학과, 또 AI네요. 3특 선발이 23년 전형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는 12특을 먼저 뽑고 있다가 3특으로 넓혀지고 있다. 선발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설학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개념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신설학과는 크게 두 가지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학과와 일반학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계약학과는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삼성, 현대, 삼성, SK하이닉스 뭐 이런 겁니다. 23년도 전형, 올해부터 신설된 계약학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계약학과들이 왜 생길까요? 컴퓨터공학과에서 코딩을 4년 동안 배웠는데 실제로 SK 하이닉스 가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무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수급이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실무를 가르치자 라는 측면에서
계약학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전형으로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작년부터도 있었죠. 그런데 올해 23년도에 생긴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쉬운 점은 특례는 아직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3년 특례는 아직 선발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수학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분 선택 과목으로 듣는 아이들이 뭐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 수학을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공통 범주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상 아직은 선발하지 않지만 추후에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과는 없을까? 아니죠. 있죠. 일반학과가 있어요. 일반학과 23년도 전형 주요 12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있는 학과들을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신설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서 80%는 올해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선발을 했어요. 22년도 전형이었을 때에도 80% 정도 선발을 하고 뭐 기타 뭐 실기나 이런 거 빼고는 다 23년도 전형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 학과들이 우리 아이들이 특례 아이들이 대부분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자, 대학들도 이렇게 다양을 한데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름을 AI, 인공지능, 첨단 소재, 글로벌, 인공지능, 서울대 역사학부 신설이기 때문에 적기는 했지만 이건 넘어갈게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자, 전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I, 인공지능과 AI 굉장히 많죠. 또 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세종대에서 반도체 뭐 이렇게 쭉 많은데 지금 처음에 있던 좌표 연고대를 말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신설학과에서도 보고 인공지능 AI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 인공지능 AI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과들을 쭉 모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AI 응용, 인공지능, 자 보이시죠? 학교를 볼게요. 이번에는 한성대, 한양대, 숙명여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강대. 이후에 또 계속입니다. 서울시립대도 인공지능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연대 당연히 있고요. 이화여대, 국민대, 경희대 많은 학교들이 개설이 되어 있네요. 심지어 더 있죠. 국민대, 동국대, 성신여대, 숭실대 이렇게 해서 21개의 학교가 지금 AI, 인공지능이라고 다 있는 단어가 있는 학과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21개 학교가 물론 뭐 겹쳐져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약 80% 서울 4년제에서 80% 정도가 이 인공지능 AI 학과가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과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AI 인공지능 학과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제가 오늘 낱낱이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예시로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연대 인공지능융합대학이 신촌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인공지능학과와 컴퓨터과학과로 원래 따로 있었지만 지금 안에 내부에 이제 소속으로 되게 돼 있었는데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아요. 전체에서 한 명을 뽑는데 여기 뽑혔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 명을 선발하거나 비선발이 되거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을 뽑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인공지능학과가 22년도 전형이었을 땐 2명 지원을 했고요. 23년도 전형이었을 땐 4명 지원을 했습니다. 12특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지원을 했고 23년도 경우에는 14명이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좀 많은 인원수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A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AP 피직스 4개의 종류가 있죠. 가급적 다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AP 칼빗이 수학이에요. AP 스탯이 있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오겠지만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P 컴퓨터 사이언스의 A,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이렇게 해서의 과목들을 권장 추천 과목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I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들이 피직스면은 다 이게 H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적어놓은 게 뭐냐면 한국 수학입니다. 정시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수능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요. 수투까지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뒤에 수학의 선택 과목들 있죠. 미적분도 선택 과목으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확률 통계 따로 있고 기하가 따로 있습니다. 실용 수학 따로 있고요. 이것들 중에 미적분과 기하 한 개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필을 생각하는 학교들 중에서 수학 지필의 범위가 수원까지만 있는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여기 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수학의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 학과냐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뭐냐면
세 개의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과학과 이런 거랑 공통 분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위에 있는 두 개가 인공지능학과에서만 배우는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용어들 알고 갈게요.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인풋 값이 있고 아웃풋 값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코딩입니다. 그리고 이게 컴공이에요. 근데 인풋 값이 이렇게 많아요. 덩어리가. 아웃풋 값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엔터 딱 치면 그때부터 주고받고 해서 자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이게 딥 러닝이고 인공지능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확률 통계 또 나오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야 되다 보니까 A라는 거를 대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확률 통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어디가를 통해서 학과에 대한 소식을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공시자료로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AI. 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리아 음성 켜줘, 온도 높여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음성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이 기본적인 코딩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공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이 바로 인공지능학과와 컴퓨터 공학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인공지능학과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MySQL, 자바스크립트, C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파이썬 이런 걸 코딩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만 이과에서 어떤 논리적인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참고하십사 추천 도서를 좀 써봤어요. 이것도 역시나 저명한 그 추천 도서의 리스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교수님들이 써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보고 내용적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제일 조금 가벼운 거 그런 것들로 3권을 지금 추천을 드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꼭 읽어보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연대 말고 그냥 인공지능학과를 나와서 졸업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다 예상이 돼요. 뭐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이런 데에서 AI와 관련돼 있는 어떤 뭐 직업을 갖겠죠. 프로그래머 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게임 인터페이스 그거 하는 사람들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럼 너무나 알 수 있는 얘기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워크넷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직업들의 모든 내용들과 그 다음에 공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연봉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잘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딱 중간 정도의 그 연봉을 기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서비스 직종에서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그들보다 훨씬 상위권에 있어요. 네, 훨씬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50%의 위치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모바일 게임 프로그래머 이렇게 써 있으면 4,144만 원이라는 걸로 명시가 돼 있다는 거는 2년 전, 3년 전에도 이게 있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NA라고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일수록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은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드론 개발자 우리가 드론이라는 거는 뭐 지금까지의 정보상으로는 조종을 해서 어디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탐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냥 좌표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간의 목표를 주면 드론이 알아서 날아다니면서 저공비행 해야 될 땐 저공비행하고 약간 숨어야 될 땐 숨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코딩이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직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투자 전문 분석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이 직업이 있어요. 증권사에 사실 애널리스트들 많죠. 사람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혹시 주식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퀀트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무수하게 많은 어떤 그 변수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자기가 원하는 뭐 항공이면 항공, 철도면 철도, 에너지면 에너지 이렇게 항목 찍어 놓고 그다음에 GER, GAR, GP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각각의 뜻들이 있겠죠. 변수들을 설정을 해 놓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내에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무수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원하는 옵션대로 1년 내에 성장세 얼마까지 성장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리스트화돼서 쭉 나오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흥행하기 시작한 건 최근에 많이 알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던 이것마저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오차의 범위를 줄이고 사람이 음성상으로 얘기를 하기만 해도 분명히 시뮬레이션이 무수하게 돌아간 다음에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하는 어떤 투자 분석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증권, 그 다음에 주식 뭐 다 알아야 되겠지만 코딩도 같이 합산이 돼야 된다는 게 요즘 신생 직종들 중에 얘와 관련돼서의 직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인과관계라는 게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시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산업의 국가의 주력 산업이라는 게 계속 제조, 서비스, 4차 산업 이렇게 옮겨오면서도 신생아과들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이공계 대학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의 뉴스의 결과를 보셨을 거예요. 자퇴율이 전체 이거 뭐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 합계 인원에서 84%가 이공계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대를 갔지만 뭐 물론 공대는 아니에요. 의학계를 좀 빠져 있지만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휴학을 하고 다시 간 학생들도 있고 적응이 좀 힘들었던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해외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수치이기는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들의 교과 과목 방식이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를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좀 선결돼야 되는 점들이 최소한 보완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최소한 전공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자. 신설학과에 이름이 있으면 거기 학부의 홈페이지를 가면 전공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전공 과목을 KOCW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들어가서 그 전공 과목을 치면 무료로 강의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거는 알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전 준비입니다. 수학,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수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AP 칼빛이나 IB 매스 HL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하나 그다음에 선택 미적 분야 이런 내용들이 많이 겹치겠죠. 하지만 최소한 용어가 매칭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용어와 미국 용어가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더불어 장문의 주관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수식화 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식과 한국식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수능은 그냥 쳐다만 봐서는 이게 미분 문제인지 삼각함수 문제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두세 번을 꼬아놓고 그걸 역으로 풀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미국제와 영국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이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약간 알아볼 필요는 있다. 최소한 용어 매칭이라도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GP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수원 정도까지 수업 범위를 하고 난 다음에 선택 과목이 미분과 그 다음에 기하가 있는 그 이러한 과들을 인공지능과를 가게 되면 정말로 외계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준비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어떤 학업적인 그런 스펙에 맞게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부부터 4부까지의 설명에는 여기서 종료를 합니다. 저희가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개별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긴 시간이었죠. 긴 시간 동안 저희 설명회를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